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그 당시 한 10세기에서 13세기 정도 고려 전기 시기에 주변의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일단은 요 시기에 동아시아에 어떠한 나라들이 있었는가, 어떠한 민족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한반도에는 먼저 고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당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등장을 하는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당시 이제 북방민족, 북쪽에 거란이나 여진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 고려가 이러한 송, 거란, 여진 이러한 민족, 이러한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시간에 먼저 이 당시 우리가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란과의 관계. 그 당시 이제 고려와 거란은 상당히 적대시하는 관계죠. 적대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고려 태조 왕건의 어떤 북진 정책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렇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던 동포인, 그렇죠.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을 굉장히 싫어하는, 적대시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려는 거란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와 거란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고, 거란 역시 이제 고려를 침략을 해오게 돼요. 그 당시 이제 거란 역시 자기들과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시하면서 또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고려를 좋게 볼 리가 없었고, 또한 그 당시 이제 거란은 송나라를 공격을 하기 전에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또한 자신의 뒤편에서 자신의 뒤통수를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고려를 무너뜨리거나 또는 자기네 편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일단 거란과 고려의 전쟁, 다툼, 거란의 침입과 이를 극복하는 이제 10세기에서 11세기에 일어났던 이러한 거란과 고려의 관계, 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의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앞서 선생님 거의 다 말했던 건데, 즉 고려가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반거란, 즉 거란을 적대시하는 이러한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고려가 이렇게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거란에 반대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란도 앞서 말했듯이 고려가 이제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자기하고는 그렇죠, 친하게 지내지 않고, 또한 이제 송나라와 고려가 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송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중국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던 거란 입장에서는, 그렇죠, 고려가 그렇죠,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겠죠. 눈의 가시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란이 고려를 침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막아내는 고려가 어떻게 막아내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과정을. 첫 번째, 요 1차 침입, 거란의 어떤 1차 침입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당시 이제 거란은 나라를 키워나가면서 중국에 있던 요 송나라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란은 먼저는 송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송나라를 공격을 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요 고려를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거란 후방의 배후 세력을 먼저 안정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요 당시에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요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하고 있을 때 고려가
송나라를 도와서 자신의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면은 거란은 무방비 상태로 고려의 침략을 막게 되는 거니까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거란은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고려부터 공격을 해가지고 고려부터 침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후방 세력 고려를 먼저 우리의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영토로 만들거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란은 그 당시 이제 소손영이라고 하는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거란의 이 고려 침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란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해오니까 고려 입장에서도 다급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파견을 한 인물이 고려에서 이제 거란 쪽에 거란의 군대에 파견을 한 인물이 바로 서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요 서희라고 하는 인물 요 당시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잘 기억을. 그 당시 이제 서희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서희가 이제 요 거란의 진입을 말로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서희가 이러한 거란의 침입을 외교적으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말로써 싸움이 아니라 말로써 외교적으로 극복해내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 당시 이제 서희가 거란의 장군이었던 소손영을 찾아가가지고 딱 단판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너네는 왜 우리를 침략을 해왔느냐. 여기 소손영이 하는 말이 원래 이제 요 북쪽 땅을 우리가 차지하를 하고 있는데 왜 너네는 북진 정책을 취하면서 우리 땅을 침략을 해오느냐, 우리를 공격을 해오느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희가 이때 하는 말이 원래 이제 우리의 북쪽 땅은 고구려 땅이다. 고구려 땅. 우리나라 고려는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딱 알 수 있듯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의 땅을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북진 정책 공격을 하는 것뿐이다. 오히려 너네들이 그렇죠,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다 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대답을 하고 소손영이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손영이 했던 말이 너네는 왜 이제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냐? 거리상으로 우리가 훨씬 가까운데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냐?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게. 그러자 이제 또 서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그렇죠. 우리 거란과 고려 사이에 그 당시 이제 여진족들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란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그렇죠.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고려가 있고 여기에 거란이 있으면 요 지역에 그 당시 이제 여진이나 말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을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길이 막혀 있다. 여기를 뚫어주면은 여기를 너네가 이제 여기에 있는 여진족 말갈인들을 몰아내주고 요 땅을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란이랑 교류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류할 거다. 요렇게 이제 서희가 말로써 살살 굴리면서 달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거란의 장수 소손영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요 서희의 외교 담판에 넘어가가지고 요 서희의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란은 군대를 철수를 하고 아까 봤었던 요 지역에 있는 여진인들 말갈인들을 몰아내고 요 지역을 그렇죠 고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 지역 줄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교류하자,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고려는 이게 웬 떡이야. 싸움 한 번 없이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요 지역에 그 당시 이제 강동육주라고 하는데 요 강동육주를 말로써 그냥 외교적으로써 그냥 뭐 공짜로 얻게 되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거란의 1차 침입을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막아낸 것뿐만 아니라
영토 확장까지 강동 육주까지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동 육주를 획득하면서 고려의 영토는 요 지역에 있는 요 백두산 근처 요 지역에 있는 강이 이제 압록강인데 압록강 지역까지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서희 보통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죠. 서희가 그야말로 말발로서 외교적으로서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란의 1차 침입은 서희를 통해서 막아내게 극복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거란이 두 번째 2차 침입을 해오게 돼요. 2차 침입. 거란의 2차 침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면은 고려에서는 그 당시 이제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당시 강조라고 하는 인물이 정변, 정치적 변, 즉 쉽게 말하면 반란 같은 걸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강조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거란은 고려 왕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거란이 침입을 해오게 되는 거예요. 거란은 이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어떻게든 구실로 삼아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고려를 침입해 오는 거예요. 이러한 거란의 공격을 이제 고려는 막아내기 굉장히 어려워서 수도인 개경도 함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강화를 체결을 하게 돼요. 강화를 체결하게 돼요. 이때 강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이제 고려의 왕이, 그 당시 현종이나 왕인 고려의 왕이 거란에 가가지고 거란의 왕에게 직접 머리를 조아리면서 문안 인사 같은 걸 올린다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조건으로 강화를 맺고, 그렇죠, 고려의 군대는 철수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2차 침입은 그렇죠, 강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극복을 해내는 거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그 당시 이제 양규라고 하는 인물이 요 2차 침입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또 벌이게 돼요. 양규라고 하는, 즉 거란의 침입 과정에서 그렇죠, 양규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큰 활약을 벌이는 거죠. 어쨌든 2차 침입은 그렇죠, 강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화를 통해서. 그 다음 이제 3차 침입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3차 침입. 이 3차 침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면은, 이 당시 이제 거란이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고, 요 땅 이제 우리가 여진족들이 몰아내고 우리가 차지한 땅인데 너네한테 줬었다. 근데 요 땅 이제 우리 다시 돌려내라, 다시 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란의 이러한 요구를 고려는 당연히 거절하게 되죠. 또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2차 침입 때의 조건이었던 고려 왕이 직접 거란의 왕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조건을 고려 왕이 또 지키지도 않아요. 그것도 훌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란이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3차 침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요거를 이제 막아내는 게 우리가 가장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강감찬이 바로 요때 이제 당시 귀주라고 하는 곳에서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승리를 통해서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강감찬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니까,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고 유명한 사건이니까 대부분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고 알고 있을 텐데, 바로 요때 일어났던 게 바로 귀주대첩이, 바로 요 거란의 3차 침입을 그 당시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의 군대가 귀주, 그 당시 이제 강동 6주 중에 6개의 주 중에 하나가 바로 귀주인데, 요 귀주라고 하는 곳에서
거란의 대군을 물리치는 귀주 대첩을 통해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게 된다. 그래서 고려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뭐 서희라던가 강감찬이라던가 이러한 인물들의 활약을 통해서 막아내게 되고, 그러면은 요 거란의 침입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과. 우리가 이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세 차례에 걸친 침입을 막아낸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결과를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듯이 송나라와 고려 거란 간의 세력 균형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거란은 송나라를 공격을 해서 중국을 차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고려를 공격을 해왔다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막아냄으로 인해서 거란의 그러한 계획들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려, 송, 거란 간의 어떤 세력, 힘의 균형이 조금 맞아지면서, 그들 간의 어떤 세력 균형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고려는 이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긴 했지만, 어쨌든 외적의 침입을 받은 거고, 이러한 외적의 침입이 또다시 올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방비를 하기 위해서 성곽을 만들게 돼요. 성을 만들게 돼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수도였던 개경 주변에 쌓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국경에다가 쌓게 되는 거예요. 국경. 그런데 이 천리장성은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거죠. 언제 나왔을까요? 고구려별도 우리가 한번 배웠었잖아요.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천리장성이다라고 했었죠. 천리장성. 요때 그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고려의 천리장성, 이름은 같지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을 잘 해놔야 돼요.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은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우리가 어디? 그렇죠. 요동을 중심으로 한 요 지역에 있었다라고 했었죠. 요 지역에 있었다. 그런데 고려의 천리장성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고려의 국경지대였던 압록강을 중심으로 시작이 돼요. 요 압록강, 요 길을 시작으로 해서 요 정도가 이제 고려의 국경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천리장성,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천리장성. 그래서 고려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나성이나 천리장성과 하는 성곽을 쌓게 된다. 특히나 이 천리장성, 고구려와 고려를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름은 같지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은 같지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고구려의 천리장성, 고려의 천리장성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0세기에서 한 11세기에 걸쳐서 고려와 거란 간의 어떤 대외 관계,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 들어서면서 고려는 거란이 아닌 주로 이제 여진과 잦은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2세기 들어서면서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12세기 들어서면서 고려와 여진 간의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려가 여진의 정벌하고 동북 구성이라는 걸 쌓게 되는데, 요거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세기 우리가 고려 초기만 봤을 때 여진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냐라고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여진은 고려 초기에 여진은 이제 고려로부터 많은 곡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여진은 고려를 그 당시 이제 부모의 나라라고
라고 부르면서 섬기고 있었어요. 섬기고. 그렇죠. 여진이 북방 민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을 것도 많이 부족하고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고려에서 많이 얻다 보니까 고려의 어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나라다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이제 12세기 초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돼요.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여진족은 여러 부족들로서 조금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나누어진 여진족들을 그 당시 완옌부라고 하는 인물, 좀 어렵죠. 완옌부,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완옌부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러한 여진 부족을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 완옌부라고 하는 인물이 여진족을 하나로 통일을 하게 돼요. 통일. 그 당시 이제 여진족들은 여러 부족들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그렇죠.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힘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완인부라고 하는 인물이 통일을 시키면서 하나로 뭉치게 만들면서 그렇죠.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어떤 경제력, 정치력, 강력한 부족, 민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진은 내가 훨씬 더 힘이 세졌으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고려의 국경을 침입하면서 많은 우리의 백성들을 데려간다던가 아니면 우리의 물건들을 뺏어갔다던가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이거를 두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고려의 윤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한 어떤 특수부대를 만들게 돼요. 특수부대. 기존에 있던 부대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특수한 부대. 여진족 정벌을 위한 특수한 부대. 요 특수부대의 이름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무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윤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 별무반이라고 하는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특수부대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알아둬야 될 게 요 신기군이에요. 신기군. 그 당시 이제 여진족들은 아무래도 북방 민족이다 보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건 걸어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여진족들은 요 기병, 즉 말을 타고 있는 요 기병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격했다가 슉 빠지고 이러한 전략 전술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고려의 보병, 그 당시 이제 걸어 다니는 군인들을 보병이라고 하는데 말 타고 다니는 군인들을 기병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요 여진의 기병의 고려의 보병들이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윤관은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만들면서 여기 안에 기병, 즉 말 타고 다니는 군인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대항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윤관은 이러한 별무반의 편성, 특수부대인 별무반의 편성을 해서 요 별무반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당시 여진을 정벌해내고 여진 정벌을 성공을 시키고 요 여진을 정벌한 이후에 그 땅에다가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걸 여진을 정벌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다가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다는 거. 동북구성이다라고 하는 거. 즉 여진을 정벌을 하고 새롭게 성을 쌓으면서 우리의 영토를 조금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게 동북구성을 1년 있다가 다시 여진에 반환을 하게 돼요. 반환. 우리가 어렵사리 힘들게 얻은 땅인데 왜 고작 1년 만에 반환을 해주냐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왜 반환을 해줬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관리가 너무 어려워. 관리가 너무 어려워.
이제 고려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거기는 그렇죠, 조금 춥고 아무래도 농사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좀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요거를 다시 넘겨주게 되고, 또 하나의 요인이 그 당시 이제 여진족들, 요 여진들이 요거를 다시 다시 돌려달라고 호소라는 거예요. 호소를 싹싹 무릎 빌면서, 우리 다시는 너네들한테 대들지 않겠다, 다시는 너네를 침노하지 않겠다, 그러니 여기 좀 돌려달라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1년만 차지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게 된다. 그래서 요 여진의 정벌한 인물이 바로 요 윤간, 어떤 부대, 그렇죠,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게 된다. 요 뭐 윤간이라던가 별무반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런데 요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나냐라고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렇지, 완颜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통일된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힘을 조금씩 늘려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여진족들이 금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고, 그 금나라가, 여진족의 나라였던 금나라가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을 해 나가게 돼요. 그들은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팽창을 빨리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여진들은 그 옆에 있던 거란을 멸망시키고, 그 당시에 거란이 세운 나라가 이제 요나라라고 하는데, 요나라 거란족을 멸망을 시키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중국까지 공격을 하면서 중국의 그 당시 이제 북부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중국은 송나라가 되겠죠. 즉 여진족들은 그렇죠, 어떤 통일된 민족, 통일된 부족을 바탕으로 해서 힘을 키워가면서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해 나가게 돼요. 영토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거란족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송나라까지 공격을 해서 송나라의 중국의 북부 지역을 완전히 다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지도상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송나라가 있고, 거란이 있고, 여진이 있고, 고려가 있다라고 치면은, 요 여진족이 이제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거란을 공격해서 거란 멸망시키고, 거기에 나아가서 송나라를 공격을 해서 한 요 정도 북부까지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의 세력권이 이만큼이나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엄청난 사이즈, 엄청난 거의 뭐 대제국이 돼버렸죠. 대제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진, 금나라는 그 밑에 한반도에 있던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너희한테 빌비대던 그 여진족, 그 금나라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죠, 중국의 북부까지 차지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고 조아려라.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는 요거를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그렇죠, 거절하고 싸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게 돼요.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군신 관계를 수용하게 됐어요. 수용을 합니다. 요 고려가 이 군신 관계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그 당시 고려의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요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나중에 이어서 고려의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배울 때도 나오겠지만,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그 당시 이제 고려의 실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어. 그 당시 이자겸은 내가 고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 권력을 놓치기 싫은 거야. 그 당시 이제 요 금나라의 요구 조건,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를 하면 당연히
금나라가 우리를 공격을 해오고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나의 정권, 내 권력이 위태위태할 상황이 오다 보니까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위험 부담을 무릅쓰지 않기 위해서 이자겸은 결국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군신 관계를 수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군신 관계를 수용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세기에서 보통 한 13세기 정도에까지 이르는 그렇죠.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 113페이지에 나오는 지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를 보면은 10세기 말에서 13세기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지도를 통해서 조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그려줬던 지도랑 조금 비슷하게 한반도에는 고려가 있고 여기에는 거란, 여진, 여기에는 이제 송나라가 있죠. 송나라. 고려와 거란은 10세기에서 한 11세기 걸쳐서 여러 차례 싸웠었고 여진이 이제 12세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거란 물리치고 쭉 중국까지 가서 그렇죠. 중국의 북부 한 요 정도 북부까지 차지를 하면서 여기가 다 이제 금나라의 영역, 금나라의 영토가 되어버리게 되고 송나라는 원래 여기 중국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거란에 밀리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송이 되는 거죠. 남송이. 그래서 이러한 관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지도 보면은 강동육추와 천리장성이 나오죠. 천리장성. 요 강이 이제 압록강인데 요 압록강 살짝 아래에 여기 빨간색 6개 있죠. 여기가 이제 강동육주 지역.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얻어낸 지역이고 요렇게 이제 천리장성 보이죠. 천리장성. 고려의 천리장성, 고구려의 천리장성. 그렇죠. 이름은 같지만 위치가 다르다.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고려 전기의 대외 교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고려가 이 당시에 이제 교류한 나라들 살펴볼게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당연히 교류는 활발하게 교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송나라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를 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고려는 친송 정책,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송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이 교류에서 고려는 경제와 문화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게 되었죠. 즉 송나라의 발달된 경제, 발달된 문화를 우리나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경제와 문화 교류에 중점을 주게 되고 이때 이제 송나라는 고려와의 교류에서 군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 당시 이제 북쪽에 있던 거란이라던가 여진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송나라를 호심탄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견제하려는 또 자신의 위험 상황에 자신을 도와줄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려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고 이들이 교육한 물건을 보면은 고려는 주로 금, 은, 인삼, 고려 인삼 이런 것들은 지금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송에게 보내고 송은 고려의 비단, 차, 서적 등 이러한 물건들을 서로 교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란, 여진을 보면은 거란은 고려와 여진과의 관계에서 이제 거란과 여진과의 교류는 농기구나 곡식을 주로 이제 거란, 여진 이런 쪽은 이제 북방 민족으로서 그렇죠. 농사가 잘 안 되고 먹을 게 많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로 고려에서 받아오고 은이나 모피 같은 거. 또 이제 북쪽에 있던 들판, 요 만주벌판에 사는 그러한 민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들에 뛰어다니는 이 짐승들이 많고 그러한 짐승들을 잡아서 모피 같은 걸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로 교류하였고 일본과의 교류를 보면은 주로 이제 일본과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주로 이제 상인들끼리 개인적인 교류들이 많이 하게 되죠. 고려의 상인과 일본의 상인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교육한 물건을 보면 고려는 인삼과 곡식
일본은 순이나 황 이런 것들이 교류하였고 이슬람 상인 우리가 앞서 통일신라 때도 한번 살펴봤었죠. 그렇죠.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이슬람교를 믿는 그렇죠. 아라비아 중동 쪽에 있는 상인들을 우리가 이슬람 상인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이라크, 이란 이러한 중앙아시아 중동 쪽에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상인들을 우리가 이슬람 상인이다라고 했었죠. 이들과도 이제 활발한 교류를 벌이게 되는데 즉 고려는 그렇죠. 동아시아에 있는 송나라, 일본, 거란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까지 이슬람 상인들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는 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들과는 이제 고려는 금이나 비단을 주로 팔고 이슬람 상인들로부터 향료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돼요. 향신료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약간 조미료 느낌의 향신료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코리아 여기 보면 코리아라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슬람 상인들이 요 우리나라 고려의 상인들과 교류하다가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발음이 이제 우리나라 한글 우리나라 발음이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고려를 코리아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 이렇게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죠. 중동 서양 지방의 전례가 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한반도가 사실상 서양의 코리아라고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코리아라고 부르죠. 코리아. 영어로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의 이제 국제무역항으로는 병란도 당시 수도인 개경 근처에 있는 예성강 하류 쪽에 병란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주로 교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115페이지 우리가 대외 교류와 관련된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개경 주변의 병란도 보이죠? 여기가 이제 그렇죠. 국제무역항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일본, 뭐 이슬람 상인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제적인 무역을 벌이던 곳이고 보면은 뭐 거란, 여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농기구, 곡식 이런 거 전달해주고 은이나 모피 가져오고 송나라하고는 비단, 서적, 도자기 뭐 이런 것들 받아오고 금, 은, 인삼 요런 것들 건네주고 일본과는 이렇게 황, 수은 이런 거 가져오고 인삼, 서적, 곡식 이런 거 건네주고 아라비아 상인 이제 이슬람 상인이란 말인데 그렇죠. 수은, 향로 이런 것들이 이슬람 상인들과 교역했다는 거예요. 요 115페이지 지도도 잘 파악을 해두는 게 좋겠어요.